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자, TV 책방 북소리 꽤 오래됐어요. 저희가 책을 매개로 매주 한 분씩 저자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저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진행 시작할 때쯤 오셨던 것 같은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도 관리하고 이럴수록 자존감 훼손이 적고 유지 관리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배움이 있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가 워낙 매주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니까요. 이게 참 하면 할수록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래도 확실한 주제가 있잖아요. 책을 네. 통해서 저자를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고요. 네. 그런데도 어떤 때 막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네. 시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만날 이분은 과연 어떨까 싶어요. 네. 상상을 해보면. 사실 사람과 만나서 예. 그 사람의 생각과 인식을 파악하는 거, 그 인터뷰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인터뷰계의 무림의 고수, 이런 분들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내공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저희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책은요.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전업 인터뷰어 지승호 작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맑고 깨끗하신 것 같아요. 뭐가요? 네, 머리 외모가요? 머리 색깔도 그렇고요. 네, 눈빛. 눈빛도 그렇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앞서서 김희성 배우의 악당 7년 인터뷰한 책들을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또 정유정 작가도 또 책을 한 권 낸다는 소리는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책이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지 궁금한데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이 인터뷰를 사실은 한 3년쯤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정유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오면 인터뷰를 뭐 한 4, 50군데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정리됐던 내용이 본인의 이제 좀 약간 사생활에 관한 얘기도 많았고 작법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렇게 원고 방향을 완전히 이제 바꿔가지고 다시 인터뷰를 하고 그 전에 또 제가 또 인터뷰 특강이라는 책을 쓰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미뤄졌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3년 만에 책이 나오게 그러면 됐습니다. 작법으로 그 인터뷰를 하신 게 인터뷰 2의 의견이었군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보여주고 싶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책이 또 좀 차별화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제가 다시 이제 뭐 그 파리 리뷰 인터뷰라든지 그런 또 작법에 관련된 책을 또 읽으면서 또 그런 예. 과정들이 있어서 좀 약간 네. 늦어졌습니다. 제목이 제일 재밌어요.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이미 공인받은 사실 압도적인 이야기꾼이지 않습니까? 정유정 작가. 근데 본인이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뭐 죽음이나 이런 게 두렵거나 슬프지도 않은데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질까봐 두렵다. 그게 제일 두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를 정말 천직으로 삼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지승호 작가가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아주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그 범용성이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승호 작가에 관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전업 인터뷰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업 인터뷰어라는 게 뭔가요? 그 뭐 좀 알만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분이다. 이런 그 활동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활동하는 분이다. 유일하다는 건 최고이기도 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하니까. 네, 20년 동안 활동해 오신 걸로 아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해오셨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의 입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아까 뭐 이렇게 모든 기자가 인터뷰하고 사실 모든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가 없다 보니까 매체를 단행본으로 택하는 건데 되게 이제 그게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고요. 네.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남들한테 전달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즐거워하는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나름 어떻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뭐 지금도 그렇고 순탄하지만은 않거든요. 책 시장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라는 자조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책도 안 팔리는 상황이고 책 한 권을 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인세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생소한 일이라 네. 사실 되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뭐 하냐 그러면 인터뷰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이없어 하고요. 인터뷰어가 무슨 직업이라고 이렇게 인터뷰어라고 그래? 얘 굉장히 몸상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무슨 사기꾼 보듯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그런 직업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여러 권 내셨죠? 네, 이번에 52번째, 52번째 책.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 그들 스스로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어를 통해서 책을 내는 것.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두 분의 예를 들어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네. 글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짧은 글을. 근데 본인은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훨씬 자기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고 효율적인데 책에는 서너 달을 최소한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리 신해철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사실은 나중에 유고집이 나왔지만 글을 굉장히 재밌게 쓰시는 분인데 본인이 자기가 이제 에세이집을 쓰려고 계약을 하셨다가 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근데 뭐 그분은 대필 작가를 쓰거나 해도 되실 분인데 또 그러긴 싫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인터뷰집을 같이 내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내게 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의 명암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렇죠. 나를 몽상가나 어떤 사람인지 밝혀내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강한 신뢰를 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지승호 작가와 함께 일을 해야겠다 하는 신뢰를 얻고 계신 것도 같고 늘 질문하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 편이죠. 예. 오늘은 질문 받으시잖아요. 근데 뭔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가끔은 이제 한번 그 인터뷰 요청이 1년에 한두 번은 들어오는데 네. 너무 안 들어오면 나 좀 할 얘기 많은데 요청 한번 좀 들어오면 얘기 좀 이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왜 사전에 이제 게스트를 초청하려고 하면 저희도 사전에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승호 작가는 이제 유일한 그 전업 인터뷰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필드에서는 뭐 지승호 씨지 그분밖에 없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굉장히 자부심도 막 넘치고 좋을 것 같은데 책을 봤더니 책에 나온 그 악플 읽으셨죠? 맞아요. 예,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르는 대로 받아 적으면서 본인 이름만 붙이는데 쪽팔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를 10년, 15년 넘게 하는 거 상당히 이게 뻔뻔하다. 낯이 두껍군 뭐 이런 식의 악플도 붙어요. 사실 일반인들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아니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기억을 해서 책에서. 책의 서문에 근데 실으셨어요.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
누군가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뺨을 때리고 지나갔다. 뭐 얼굴에 침을 뱉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저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정체성을 건드리는 부분이죠. 근데 굉장히 그거는 좀 뭔가 이 바닥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주려고 작심하고 쓴 글이거든요. 그러면 뭐 상처를 받아줘야지 되는 게 예의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상처가 제 정체성에 대해서 제 취미 활동에 대해서 누군가 뭐라고 하면 뭐 그냥 뭐 이건 내 취미 활동인데 이럴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배우가 되고 싶은데 야, 너 그 얼굴로 무슨 배우를 해?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상처가 남는 거거든요. 특히 업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충분히 이쪽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중에 이제 배우들 성공하면 토크쇼에 나와서 다 얘기하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다. 이렇게 그거 어떻게 보면 소심한 복수이기도 할 텐데 실제로 굉장히 그게 나중에 또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인터뷰를 골랐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질문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게 돼요. 근데 정유정 작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시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굉장히 상대 인터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고 만나는 분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혼자 글을 쓰면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자료를 보고 써도 되지만 인터뷰는 일단 그 마주 앉아 주셔야지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를 믿고 많은 시간을 내준 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고요. 정유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병상련의 느낌이 저는 이제 정유정 작가가 등단하기 전부터 봐왔으니까 그때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등단하기 전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공하면 만나주리라 뭐 이런 거였어요? 지승호 작가하고는 좀 오랜 인연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부터 친분을 쌓아서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데뷔했을 때라든가 그로부터 한 3, 4년? 이 정도에 이제 그때는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정유정이라는 이름이 이제 좀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다.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뭐 하겠다. 한번 해줘 볼까 뭐 이런. 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또 글 쓰는 사람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편안하게 잘 끌어내주리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또 이 친구가 굉장히 문장력이 그게 제 마음에 들어요. 진솔하고 또 그러니까 문장이 뭐 이렇게 유려하거나 이런 거 말고요. 되게 진솔하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문장이 되게 마음에 들고. 글을 못 쓴다고 지금 디스한 거잖아요. 이제 이 친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한계 없이 또 다른 기자들은 미처 몰라서도 못 물어봤던 건데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알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뭐 가령 뭐 영화 염두에 두고 쓴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은 좀 내가 기분이 상할까 봐도 못 물어보지만 이제 이 친구는 저한테 이제 해명의 기회를 준 거죠. 그 외에 질문들 좀 잘난 척하는 질문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니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나는 모르는 어떤 그 작가들의 책을 막 읽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뭐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짜증나죠. 그런 허세라도 있어야죠. 네, 그때는 이제 제 소설을 하나하나 이제 되짚고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내 인생에서 그런 이야기 또 한번 하고 싶어요. 되게 이 지승호 작가의 장점이라면은 상대가 말을 이렇게 술술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물어봐도 혼자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답이 다 나오는. 아니, 근데 좀 워낙 뭐 정유정 작가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지금 뭐 오늘도 사실 어제까지는 살짝 이게 좀 안 팔리는 게 아닌가라고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도 팬분들이 막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또 정유정 작가를 만나서 행복해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뭐 저도 친구로서 기분이 좋고요. 네. 근데 다만 이 책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걸 읽고 나서 사람들이 나 이렇게 지독하게 못 써. 뭐 이렇게 해서 책이 안 팔리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네. 되게 사실 인터뷰라는 것은 태초의 시작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네. 관점을 서로 교류하고 이 사람 무슨 생각 갖고 있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게 인터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매체의 출연 이전부터 스토리텔러는 다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러를 발굴해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요. 근데 이제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성경 뭐 네. 이렇게 논어 명작 태초의 이것도 말씀. 다 뭐 스승님이 뭐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뭐 이렇게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뷰 비슷한 성격인데.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좀 약간 이제 인터뷰라는 장르에 대한 좀 폄하가 있었죠. 저는 그냥 뭐 말을 그냥 누군가 얘기하는 걸 그냥 이렇게 받아 적고 10몇 년 동안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 제 책임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또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고 저 혼자 뭐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좀 더 좋은 젊은 인터뷰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미지를 좀 제고시켜 주거나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이제 또 젊은 사람한테 따라 하기가 쉽잖아요. 누가 롤 모델인데 그렇죠. 뭐 이 사람이 저 되게 멋지게 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배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렇게 오래 해도 먹고 살기 힘들면 저거 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좀 실패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예. 매체 환경도 바뀌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앞으로 시간도 많이 나니까 엄청난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편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방송 영역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공중에 이제 흩어지는 일이거나 맞아요. 아니면 프로듀서가 편집을 통해서 책임을 져주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듣고 걸러내고 쓰셔야 되는 거고 예. 그 모든 과정을 다 혼자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주로? 선정 기준이 있으세요? 일단 자기 컨텐츠가 좀 있는 분들을 저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 과연 전문 인터뷰어 뭐 이 역할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자나 PD나 이런 사람들과 대비돼서 이런 강점이 있고 이래서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좀 있습니까? 기자분들은 매일 기사를 길어봤자 7매, 10매 이런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기사에 구겨넣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강진수 선생을 만나서 저는 50시간 인터뷰하고 4,500매짜리 그렇죠. 이 녹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근데 사실 그걸 다 하고도 강진주라는 사람을 저는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사회가 누군가의 글 몇 개를 보거나 누군가와 잠시 만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이렇게 남자분들 한 30년 후에 황혼 이혼을 당하면서 자기가 도대체 왜 우리 부인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안 나눠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긴 인터뷰를 하고 긴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기다가 그 대부분 제 인터뷰 대상분들은 한 분야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거나 그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정말 치열한 고민과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그렇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나마 이 정도 많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인터뷰라는 거는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질문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방법도 달라지고 저희도 뭐 이제 악당 7년도 받고 뭐 정정 씨의 이 책도 봤지만 전혀 다른 질문과 대화 패턴을 구사하시더라고요. 질문을 준비하는 데 들리는 시간이 인터뷰를 하는 시간만큼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근데 실제로 인터뷰하는 시간보다 질문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박찬욱 감독님 인터뷰한다고 하면 인터뷰 시간은
4시간 정도로 한정되어 있지만 저는 그분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시간이 좀 남으면 또 다시 보고 코멘터리 뭐 DVD 코멘터리를 듣거나 아니면 그분이 다른 데서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는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런 걸 다 찾아보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사실은 많이 걸리는데 보통 한 얼마나 걸리세요?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한 얼마나 걸리신 것 같아요? 질문은 몇 개 정도 준비하셨어요? 정유정 작가 할 때는 한 400개? 400개 정도 한 것 같고요. 근데 계속 뭐 이제 인터뷰가 좀 다시 한번 원고를 없고 또 새로 질문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좀 질문이 좀 많아진 네. 부분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나의 무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특별한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그 배우가 어떤 배역에 너무 몰입돼 있으면 빠져나오기 힘들고 그 다음 배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강박적으로 자료를 보기도 하지만 그 균형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외줄 타기 비슷한 이렇게 외줄을 타려면 이렇게 봉을 잡고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빠지되 또 거리감을 또 두는 것도 계속 찾아야 되고요. 왠지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요.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내가 사전 조사도 많이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기대하는 바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이미 다 아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상대를 앞서가는 느낌. 뭐 애정이 과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막 많이 알고 경도돼 있다가 보면 특히 감독님들한테 아 감독님 뭐 이래서 이렇게 이런 장면 만드셨죠? 네, 그러고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면 그렇죠. 뭐 질문하는 사람 상황에서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 네.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여지를 두되 좀 알고 있지만 좀 약간 또 어떤 면에서 모른다는 듯이 질문해야 여지를 남겨둬야 또 감독님이 그건 사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또 질문을 받아서 또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정유정 작가에게 당신의 스토리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못 옮기겠지만 정유정 작가가 광주 항쟁이 있었던 그날 새벽이 올 때까지 자기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그 불새라는 그 불편한 책을 읽고 나서 작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만하면 불편한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인터뷰의 질문과 대답이 전 이 책 한 권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의 어떤 그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한 부분을 목격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승호 작가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인터뷰어로서 이렇게 살아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순간.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냥 원래 이제 글을 쓰고 싶었고, 일단 인터넷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뭐 칼럼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학교 폭력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어떤 학생이 친구들한테 이제 놀이터에서 맞은 다음에 일주일 후에 죽었는데, 사인이 좀 이제 폭력과 관련이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군데 제보를 했는데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취재를 안 나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취재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취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절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누군가가 죽어서 그걸 좀 알려달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간 소심정으로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걸 기사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뭐 선생님 친구들 뭐 담당 형사 의사분들 다 얘기를 따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게 인터뷰구나. 그리고 책을 보고 어떤 사안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파워풀하고 이 사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인터뷰어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후배 이제 리포터 한 친구가 자기가 신해철 씨 인터뷰하러 가는데 혼자 가기 두렵다. 같이 가줬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냥 따라가서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 또 인터뷰에 이런 또 매력이 있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어떤 그 대답을 듣고 그걸 전할 수 있는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철 씨 사실은 비운의 가수가 되어 버렸는데요. 네. 그때 어떻게 만나게 된 계기는 그때 따라 나가서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책을 엮게 된 그런 또 이렇게 인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2번 더 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 한겨레에 있을 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잊고 있었는데 제가 시사인 차영석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면서 다음에 누굴 하고 싶냐. 그래서 신해철 씨 인터뷰를 한번 통으로 신해철 씨하고 책 한 권 내고 싶다. 그랬더니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전에는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섭외하고 이랬는데 직접 전화를 주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인터넷에서 우스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신해철인데 그러면 야, 네가 신해철이면 나 서태지다 이렇게 그렇게 할 뻔했거든요. 저 신해철인데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순간 당황해가지고 그럴 뻔했는데 좀 약간 차분하게 들어보니까 많이 듣던 목소리라 아,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책 한 권 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 눈앞이 또 아득하게 흐려져 떨려오는 두 무릎은 꺼질 듯한데 힘을 내 비바람이 거치고 나면 우리 가는 산보리가 눈앞에 인터뷰의 시점이라는 게 시대를 반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은 시대의 기록자가 된다라는 느낌들이 드는데 네네. 그런 걸로 보면은 되게 역사적인 의미까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시대의 기록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록의 분량이나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사실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뭐 이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놓고 나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용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뭐 일단은 뭐 지승호의 인터뷰집에 이런 내용을 이미 믿을만해 하고 인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됐으면 출판하면 출판 연도가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용할 때. 네. 출판 연도와는 상관없이 인터뷰 시점도 사실은 병기되어야지 그렇죠. 네. 돼야 될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적 의미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인터뷰의 그 동일한 응답자의 다양한 응답의 변화 네네. 이것도 사실 중요한 역사적 원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갖게 되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대단히 저는 그 시점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를테면 봉준호 감독님이 괴물을 찍고 있을 당시에 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맞아요. 거하고 예. 10년이 지나서 괴물을 다시 돌아보는 다르죠.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물어봐서 기록해 주지 않으면 그 기록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누군가가 그럴 때마다 질문을 해서 기록을 남겨두면 그 감독님 볼 때도 자기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생각했었구나라고 하면 앞으로 작업하는데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황해문화 전성훈 편집장님께서 어느 날 인터뷰어라는 거는 시지프스 같다는 느낌이 시지프 같다는 느낌이 든다. 막 산 위로 막 돌을 굴려서 올려가는데 그게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새로 만나면 그게 맞아. 도움이 될 게 아니라 맞아. 거기서 밑에서부터 다시 새로 네.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구나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이상호 기자 그 얘기를 듣기 3년 전에 이상호 기자 인터뷰집 그 날개에다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시지프스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썼던 걸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게 힘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 과정을 짧게 한 10년치 일기를 그냥 한꺼번에 보고 가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분이 내가 10년 전에 이런 일기를 썼었어?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어쩌면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인터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 작업이고 많은 감정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약간의 희망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처럼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인터뷰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상대방한테 질문을 안 하고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나중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실 그래도 사람은 알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좀 역지사지해서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기도 욕먹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싫어하면서 본인은 또 엄청나게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만큼의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도의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천착하지 않고 뭐 잘못했으면 무조건 얘는 뭐 얘도 쓰레기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결국 그 한국에는 사람밖에 없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사람을 아끼지 않는 사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좀 사람 좀 아끼자. 어떤 사람이 사는 세상.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한 걸 그냥 이걸 묻자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사람을 단죄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뭐 재판을 받아도 이 사람의 형량을 얼만큼 그 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막 조서 1000페이지짜리 조서를 꾸며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취조하고 신문하고 여러 사람이 판단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인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상대방도 그냥 무조건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의 행동을 단죄를 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보기 싫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의 얘기도 잘 듣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많이 생각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타인에게 질문을 하는 걸까요? 왜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사실까요?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질문해서 이 사람 대답을 들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행동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음으로써 먼저 행동하고 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또 생기고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꽤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시작한다는 건 궁금하다는 얘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질문 안 해도 누군가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할 때 그냥 들어만 줘도 이 사람이 굉장히 그렇죠. 위안이 되죠. 위안이 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어떻게 보면 자꾸 너 왜 우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어깨를 빌려주고 눈물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훨씬 이 친구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보면 우린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하고 야 넌 뭐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사니까 넌 자꾸 이런 네 인생이 안 풀리는 거지. 그러면 괜히 그냥 하소연하러 갔다가 그냥 뭐 혹 붙이고 오고 이제 저 인간은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질문을 한다는 게 상대방한테 일단 궁금한 게 있고 애정이 있다는 거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기록을 남기는 일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할 때쯤 됐으니까 늘 질문하셨는데 오늘 질문을 받아봤어요. 네. 질문 받아보니까 이게 지승호 작가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좀 달랐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작가님께서 질문지를 주시길래 보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녹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에 대해서 많은 걸 찾아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께서 너무 또 막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네. 나 이 사람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는 BTS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기획은 뭐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성사시킬 수도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해서 성사를 시켜보려고. 마지막으로 TV 책방 북소리의 공식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한 구절. 이거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좀 실용적으로 보는 편이라 딱 한 구절이 꽂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기 어떤 시지프 신화의 구절이 늘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자면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뭐 이런.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늘 좀 약간 뭐 자살 지망생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우울한 캐릭터였고 늘 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책에서 이런 걸 보니까 역시 자살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어쩌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겠구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네. 내포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사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BTS의 그 대담집을 갖고 곧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얘기 아마 BTS한테 전달이 될 거니까요.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신해철 씨가 연락하듯이. 오늘 TV 책방 북소리 지승호 작가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완전히 제끼고 있을까 Oh my god